자,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에서 1차 세법과 2차 세무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이윤엽 세무사라고 해요. 여러분들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 총평에 이은 해설을 오늘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세무회계에서 소득세와 부가세를 제가 담당하고 법인세를 원지은 회계사님이 담당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지금 정답을 공개하는 건 이 2차에 대한 답안을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 법령과 해설, 각종 예규 판례를 통해서 이게 정답일 것이다 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아예 정답을 확정시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출제는 산업인력공단이라는 출제 기관이 출제한 곳이고 그 교수님들이 어떻게 의도해서 출제했는지까지는 저희가 완벽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기존의 법령, 예규 판례들을 통해서 최대한 이것이 정답일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정답으로 의견이다. 라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정답이 아님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문제 1번부터 좀 볼게요. 그래서 기출문제 프린트로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1번에 소득세 30점으로 출제됐어요. 근데 올해 그래도 소득세가 그나마 평이했대요. 그나마 평이했다. 그래서 문제 1번부터 일단 보시면 거주자 갑의 19년도 귀속소득에 관한 자료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서지금 보시면 원천징수 전 금액이며 원천징수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문제를 지금 푸는 것에 대한 방송이 아니라 좀 정답을 공개하는 것에 대한 방송이기 때문에 다 일일이 풀이하기보다는 그냥 그 근거를 통해서 관련 풀이를 보여드리는 쪽으로 좀 정확한 표현을 쓸게요. 그래서 풀이 과정을 일부는 좀 칠판에 판서하겠지만 대부분은 하나라도 좀 안 틀리게 해서 PPT에 좀 표시를 했어요. 그 점 좀 양해를 바라고 물음을 바로 가볼게요. 실제 문제를 풀 때도 물음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물음 1번을 봤더니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이자소득금액,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배당소득금액, 그다음 3번에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물어봤는데 가로가 분리과세 포함해서 구해야 돼요. 그때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 나왔는데 단서지문에 만약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다면 분리과세 신청을 적법하게 했다고 가정한대요. 그때 물음이 10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3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번 시험에 살짝 아쉬운 점은 이 배점의 분배예요. 배점의 분배. 이제 뒤에 원예계사님이 하실 법인세에서 미완료 소득이 올해 출제되는데 사실 미완료 소득은 굉장히 좀 까다롭고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주제예요. 그리고 사이즈도 굉장히 좀 크게 출제됐어요. 근데 그거의 배점은 8점이에요. 그거에 대한 8점. 근데 사실 소득세는 기존의 기출문제보다 굉장히 좀 평이하게 6가지 항목밖에 출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점이에요. 10점. 이거는 문제 사이즈에 비해 배점이 굉장히 좀 크게 출제됐어요. 그래서 수험생이 수험장에서 금융소득이 좀 배점이 작네. 근데 배점이 크네. 그래서 풀어야겠다. 미완료가 배점이 작네. 어렵네. 넘겨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실제 시험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판단이 굉장히 어려워요. 시험장에서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배점에 따라서 문제 풀고 안 풀고 판단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그런 훈련도 앞으로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한된 시간에 고득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배점에 맞는 문제 풀이 순서 그것도 좀 훈련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때 문제 물음을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일단 자료 1점에 보시면 갑의 금융소득 관련 자료라고 나오고 양가로 1번에 정기예금 이자 나왔네요. 당연히 조건부 이자 과세소득이요. 조건부 이자. 양가로 1번에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도 이자소득 조건부. 양가로 3번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이 있는데 전액 이자 수익으로 구성됨이어서 약간의 페이크가 있었지만 무조건 배당소득이죠. 무조건 배당소득. 양가로 4번에 금융소득에서 그나마 실수 포인트가 될 수 있었던 건 양가로 4번이었다라고 봐요. 왜냐면 장기채권이자는 언제 발행했는지에 따라서 이게 분리과세인지 조건부과세인지 좀 달라요. 네, 그래서 가로에 11년 11월 30일 발행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12년 12월 31일 이전 발행분은 분리과세 신청만 하면 분리과세요. 그리고 그 이후의 발행분은 3년의 보유기간까지 있고 분리과세 신청하면 분리과세. 그리고 최근에 개정돼서 18년 이후 발행분은 조건부로 개정이 됐어요. 근데 12년 12월 31일 이전분이 출제됐고 아까 문제 처음 시장에 분리과세 할 수 있는 건 분리과세 한다라고 가정했죠. 그래서 분리과세 장기채권 이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양가로 5번에 출자 공동사업자의 소득 분배액은 무조건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될 것이다. 그리고 양가로 6번에 외국법인으로 받은 현금배당 당연히 배당소득인데 단서 지문에 국내에서 원천징수한 금액이 없으므로 무조건 종합과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물음인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이자 소득금액을 먼저 풀어보시면 일단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는지 또는 이하인지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항목들을 보실 때 양가로 4번에 장기채권 이자는 분리과세여서 2천만 원 판단 시 제외, 그냥 분리과세로 납세의무 중결. 양가로 5번에 출자 공동사업자의 소득 분배액은 무조건 배당소득 종합과세인데 2천만 원 판단 시 제외하는 종합과세요. 성격이 사업소득과 유사하죠. 그래서 나머지 금융소득 합계액을 봤더니 2,800만 원이에요. 현재 2,800만 원. 그래서 2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종합과세 할게요. 이 조건부를 종합과세 할 거예요. 종합과세. 그때 물음 1에 해당되는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될 이자 소득 금액부터 보시면 양가로 1에 정기예금이자 8, 신용부금이입 6, 장기채권은 분리과세. 따라서 800, 600 합계한 1,400만 원이 정답. 1,400만 원이 정답. 그리고 페이지 마지막 표시에 각 물음에 대한 정답을 한꺼번에 좀 표시를 할게요. 아무래도 수험생들이 정답이 좀 더 궁금하기 때문에 정답은 좀 따로 모아서 또 공개할 테니까 너무 급하게 필기하지 마시고. 두 번째,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시오라는 물음에서 먼저 2천만 원이 넘기 때문에 그로스업 금액을 구해야 되는데 저는 처음 봤어요. 저는 금융소득에서 그로스업 금액이 하나도 없는 케이스는 처음이었어요. 원래 그로스업 금액을 구하는 게 이 금융소득의 하나의 키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집합투자기구 이익도 이중과세 문제 없고 출배도 이중과세 문제 없다. 외국법인으로 받은 거는 그로스업 제외예요. 이 세 가지 배당소득이 모두 그로스업 제외여서 그로스업 금액이 빵이에요. 그로스업 금액 빵. 따라서 정답은 그냥 쉽게 양가로 3, 양가로 6, 양가로 5 모두 합계액인 2,600만 원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배당소득금액 정답. 그로스업 빵. 그리고 마지막에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 구략을 했는데 분리과세 금액 포함해서 구략고 했으니까 아까 장기채권이자 그거 까먹지 않고 원천징수세를 때려야 돼요. 그래서 항목을 좀 보시면 당연히 정기예금이자나 신용부금 이익, 집합투자기 이익 모두 14%로 원천징수세를 때릴 거예요. 근데 제일 키포인트 노란색으로 표시했듯이 장기채권 이자의 원천징수세를 좀 특이해요. 30%예요. 30%. 요거 틀리면 그냥 이거 다 틀리는. 요거 틀리면 이거 다 틀리는. 조금 까다로운 지문이 그나마 장기채권이자. 그다음 두 번째로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또한 과거 비영업대금 이익이었던 점 좀 고려해서 원징세율 25%. 그리고 외국법인 현금 배당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금액 없다라는 단서 지문 때문에 당연히 없을 것이고 요 합계하면 742만 원 나요. 742만 원. 그래서 물음 1의 정답은 요렇게 저희는 의견을 좀 표시할게요. 이런 식으로 물음 끝났을 때마다 정답을 따로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음 2번으로 좀 넘어갈게요. 물음 2. 물음 2에 종합소득 과표에 포함할 때 근로소득금액, 종합소득 과표에 포함될 기타소득금액 및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 구하라고 했는데 원천징수세 또한 분리과세 금액 포함이요. 그래서 앞에 금융소득과 거의 무릎이 유사하죠. 그때 이것도 10점으로 좀 배점이 크게 출제되었다. 그래서 물음 1번부터 보시면 종합소득 과표에 포함된 근로소득 금액에 대한 단서 지문들을 좀 볼게요. 가계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관련 자료가 있는데 양가로 1번 제조업을 향하는 A. 근데 요 가로 문구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이거 틀렸어요. 왜냐면 가로 문구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아님이라고 출제됐는데 이게 요 양가로 2번 판단할 때 50만원의 연구보조비 원래는 20만원 차감한다 이렇게 수험생이 공부했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중요한 단서 지문은 그 법인이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그럼 해당하지 않으면 20만원 차감하지 않고 전액 50만원 과세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킬링 포인트로 작용해서 근로소득 모두 많이 틀렸을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출자 임원이요. 임원인데 비출자 임원이었고 이와 관련된 사택 제공 이익이 좀 나왔어요. 사택 제공 이익. 사택 제공 이익은 출자 임원 중에서도 소액주주 아닌 출자 임원일 때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이다. 근데 비출자 임원이기 때문에 사택 제공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을 거예요. 그거에 대한 두 가지 좀 키포인트가 있었고 사실 이 비출자 임원이 지금은 PPT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 기출이 좀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A4 용지라고 쳤을 때 요 끝나는 문장이 B고 여기 첫 시작이 출자 임원으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사택 제공일 보고 이게 이 사람 출자임원인가 비출자임원인가 한번 싹 쳐다봤는데 여기를 못 볼 확률이 꽤 있죠. 딱 보면 출자임원. 근데 그래도 사실 틀렸으면 안 되는 게 출자임원이라고 무조건 사택 제공일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출자임원 중에 소액주주 아닌 출자임원. 그래서 좀 더 꼼꼼하게 보셔서 이거 비출자임원이네. 그냥 근로소득 포함 아니구나. 이렇게 좀 보셔야 한다. 그래서 급여, 연구보조비, 사택 제공인데 요거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을 것이고 한 장 넘어가 보시면 갑은 임원 기밀비를 12개월간 수령했는데 가로를 보시면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분명치 않음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근로소득에 포함한 항목이요. 근로소득에 포함한 항목. 그리고 5번은 복권 당첨소득이기 때문에 기타소득. 양가로 6번은 5년간 소유하던 특허권 양도소득에서 기타소득. 다시 한 장 넘어가면 양가로 7번에 지역 사회봉사 동아리 회장으로 활동을 해서 지자체로부터 상금과 부상을 수령한 거 기타소득이지만 기타소득 중에서도 비과세예요. 기타소득 중에서도 비과세. 그리고 양가로 8번에 11년간 소유하고 있는 150년 전 골동품 한 개를 양도한 소득 기타소득이요. 기타소득. 그래서 근로소득 자료만 좀 뽑아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급여 600만원 매달 받아서 12개월 그래서 7,200만원. 그 다음 연구보조비 중소벤처 아니어서 전액 과세 50만원 곱하기 12 그래서 600만원. 그 다음 사택 제공이익은 비출자 임원이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고 임원 기밀비도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항목이요. 그래서 합계액 때리면 총급여에 9천만원. 그리고 근로소득 금액 물어봤기 때문에 9천만원에 해당되는 근로소득 공제 차감하시면 근로소득 금액은 7,575만원. 7,575만원. 그리고 두 번째 문을 보시면 맨 위에 종합소득 과표협할 땐 기타 소득 금액을 좀 물어봤어요. 양가로 5번 다시 이제 기타 소득 자료만 좀 뽑아보시면 양가로 5번에 복권 당첨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 양가로 6번에 특허권 양도소득 2천이 발생했는데 이때 필요경비 60%가 의제돼요. 필요경비 60%를 다짜고짜 빼줄 거예요. 그 금액이 3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따져보셔야 되고 얘는 비과세라고 말씀드렸죠. 지자체 상금과 부상 비과세. 그 다음 마지막에 서와 골동품 양도소득 또한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에요. 그래서 이 특허권 양도소득만 현재 300만원 넘는지 안 넘는지 판단하시면 된다. 그 분리 과정을 좀 보시면 복권 무조건 분리, 지자체 비과세, 골동품 무조건 분리. 따라서 특허권 양소득 2천만원 있는데 필요경비 60% 의제돼서 1-60% 하시면 800만원이 기타소득 금액. 300만원 넘기 때문에 당연히 종합과세 해야 될 것이고 정답은 800만원. 정답은 800만원. 그 다음 마지막 물음 3번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물어봤는데 분리과세 포함이기 때문에 이제 복권이나 골동품 양도소득 요거 모두 고려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권이 3천만원이 달성했다 그랬는데 필요경비 한 매당 5천원이라고 했어요. 한 매당 5천원. 그래서 한 매당 5천원 차감한 거에 원천징수세율 20%죠. 3억원 이하 구간이기 때문에 원천징수세 20%. 그리고 특허권 양도소득도 기타소득 금액에 이게 숫자를 좀 잘못 표시했네요. 2천만원인데 그래서 기타소득 금액에 20% 하시면 160만원이 정답이요. 160만원이 정답. 요거 2천만원으로 좀 바꿔주시고 그 다음 비과세는 과세할 게 당연히 없는 것이고 가장 키포인트는 골동품 양도소득이요. 1억 2천에 팔았는데 골동품 양도소득은 실제 소유된 경비와 총 수익금액의 90%에 해당되는 필요경비 둘 중 큰 가액을 빼주죠. 근데 골동품의 자료를 보시면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요 90% 규정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샵1로 비교해 보시면 실제 소유된 경비 1억 원, 총 수익금액의 90% 하시면 1억 800이 더 크기 때문에 1억 800을 차감하시고 원천징수세 20% 때리면 240만원. 그래서 원천징수세 다 더하시면 9.99가 나온다. 9.99. 그래서 분리과세 포함이니까 조금 더 까다로웠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답을 공개했을 때 여러분들의 채점을 또 함부로 막 할 수 없는 게 지금 물음 2도 보시면 10점이잖아요. 10점. 근데 칸이 3개죠. 3개. 그럼 이거 3칸으로 나누면 3.333 나오면 3.333. 3.333으로 채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0.5점은 있지만 333 이런 점수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가 3점, 하나가 3점, 하나가 4점 이런 식으로 채점될 확률이 높은데 어느 게 3점이고 어떤 게 4점이지 그건 저희가 알 수 없어요. 이런 거를 나중에 발표하고서라도 출제 기관이 공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알 수가 없다.
아까 금융소득도 마찬가지로 어떤 게 3점이고 어떤 게 4점인지 추정할 수만 있지 알 수가 없다요. 알 수가 없다. 근데 이번 같이 굉장히 어려운 시험에서는 1점 1점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게 채점을 한 거에 실제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요. 그리고 이제 물음 3번을 보시면 갑의 양도소득과 관련된 자료예요. 물음을 좀 보시면 갑은 본인 소유의 주택 및 주식을 특수관계 없는 을과 병에게 각각 양도했대요. 그리고 이에 다른 양도는 없었대요. 양도한 주택 및 주식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나오고 물음부터 먼저 보시면 물음 3번 주택의 양도소득 과표와 비상장 주식의 양도소득 과표를 일단 물어봤어요. 네, 3번에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다음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라고 나오고 단서 지문 보면 세부담칙의 소가 있고 3번에 양도소득 산출세 계산 시 주택의 양도과표는 3,000, 비상장 주식의 양도과표는 8,290으로 한다라고 단서짐을 좀 줬죠. 그 의미는 과표 틀려도 산출세액 풀면 맞을 거야 라는 단서지문이요. 왜냐면 과표를 새로 이렇게 하고 주고 산출세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요 물음은 별도다. 요 물음 물도. 그래서 세율 알면 산출세액 맞추고 세율 모르면 과표까지 맞추는 물음을 좀 쪼갠 세분화시킨 문제였다. 그때 첫 번째 물음인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 표준과 관련된 자료부터 좀 볼게요. 첫 번째 양도일이 주어져 있고 보유기간 5년 4개월이에요. 근데 양도가액이 실지 거래가액이고 10억 원이요. 10억 원. 그때 주택이기 때문에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이구나. 요 느낌을 일단 받았어야 된다. 그리고 양도가액 기준시가 주어져 있고 취득가액 실지 거래가액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원칙인 실지 거래가액, 취득가액도 실지 거래가액을 쓰셔야 한다. 그때 추가적인 단서지문 보시면 양가로 1번에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등기된 주택이래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등기된 주택. 이게 좀 키포인트였다. 왜냐면 조정 대상 지역, 서울과 같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이제 양도소득에 대한 제재를 좀 가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장특공제를 배제시킬 수도 있고 또는 중과세율 같은 게 부과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규정은 1세대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한테 적용하는 것이고 아무리 조정 대상 지역에 있더라도 1세대 1주택까지는 여전히 장특공제 가능. 세율도 기본세율. 보유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원칙적으로 기본세율. 그래서 이게 사실 좀 킬링 포인트였다. 그리고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해서 매매계약 회의로 인한 위약금 5천만 원과 중개수수료 1,5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위약금, 중개수수료는 적격 증명서를 수취하는 보관하고 있대요. 그러나 요 위약금 5천만 원은 필요금에서 차감하지 않는 항목이요. 차감하지 않은 항목. 그래서 중개수수료 1,500원만 빼줄 거예요. 그 다음 장특공제. 요 조정 대상 지역이지만 1세대 1주택까지는 가능. 그때 장특공제가 하필 두 가지 율이 나와서 조금 더 헷갈린데 10%와 40% 둘 중 어느 거 써야 되냐? 당연히 1세대 1주택의 경우 좀 더 높은 율인 40%쓸 거예요. 그래서 보유기간이 앞에서 보시면 5년 4개월에서 5년 곱하기 8 해서 40%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데 문제에서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거 풀이 과정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양도가액, 취득가액 모두 실지 거래가액 쓰시고 취득가액이 실지 거래가액이기 때문에 기타 필요경비도 실지 들어간 비용 빼줄 거예요. 그래서 중개수수료 1,500만 빼는 것이고 위약금은 차감하지 않는 항목. 그때 주의하실 게 양도차액이 4억 8,500에 나왔는데 9억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할 것이다. 왜냐면 고가주택. 그래서 10억 중에서 9억 원 초과하는 부분 약 10%에 해당되는 부분인 4,850이 과세 대상 양도차익이 될 것이고 이에 대한 40% 율에 해당하는 장특공제 차감하고 기본공제, 그룹별 공제 적용하기 때문에 아무리 주식 팔았어도 주식은 2그룹, 주택은 1그룹, 그룹별 공제. 그래서 주택도 250 빼주고 주식도 250 빼주고 그래서 250 차감하면 과표 2,660만 원이에요. 2,660만 원. 그다음 두 번째 물음인 비상장 주식의 양도소득 과표에 대한 자료를 볼게요. 다시 위쪽 표로 좀 올라가 보시면 양도일자 나오고 보유기간 나오고 실지 거래가액, 양도가액이 주어졌다. 그리고 양도 기준시가 나오고 취득가액, 실지 거래가액 봤더니 없어요. 요게 좀 비상장 주식의 키포인트. 취득가액, 기준시가 주어졌다. 그때 단서지문 좀 보시면 반가로 이번에 비상장 주식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B, 근데 중소 중견 아니래요. 이건 이따 세율 구할 때 필요한 단서지문이다. 그 발행한 것이며 갑은 주 B의 대주주가 아니래요. 대주주도 세율 구할 때 필요한 것이다.
그때 양가로 3번 비상장 주식의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액은 확인이 안 된대요. 근데 매매 사례가 1억 원이고 감정가액은 9,500. 근데 매매 사례가의 감정가액은 특수관계에 거래했다는 가액이 아니며 객관적으로 부당형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아니래요. 근데 주식은 감정가액 적용할 수가 없어요. 감정가액 적용할 수 없다. 그때 매매 사례가액을 쓸 수 있냐라고 판단했을 때 비상장 주식은 사용할 수 있다. 비상장 주식은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매매 사례가액 1억 원 쓰셔야 돼요. 근데 혹시라도 이 규정이 떠올리지 않아서 매매 사례가액도 못 쓴다 라고 혹시 환산 취득가액을 쓴 수강생도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맞출 수 있는 게 양도가액의 기준시가 비율 안 분하시면 똑같이 1억 원 나요. 환산 취득가액도 똑같이 1억 원 나요. 그래서 정답을 맞추는 데에서는 좀 다행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매매사에 1억 빼주고 주의하실 건 이제 매매 사례가액은 실질 거래가액이 없어서 추계해서 찾는 거죠. 추정해서 계산해서 찾고 있어요. 따라서 아래쪽에 아무리 실제 발생한 증권 거래세, 근데 이건 또한 증명서류가 없어서 어차피 못 빼주지만 실제 들어간 비용 빼주는 게 아니라 필요금 및 계산공제 할 거예요. 필요금 및 계산공제. 그 규정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 양도가액 실질 거래가액 2억 쓰시고 취득가액 실질 거래가액이 없어서 매매 사례가액 1억 빼주고 여기 기타 필요금비 계산공제 쓰시는데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주식은 1%예요. 주식은 1%. 원래 보통 부동산 같은 자산이 시험에 많이 나와서 3%는 수험생들 많이 기억하겠지만 주식은 잘 안 나와서 요거 못 떠올리신 분들 있어요. 그래서 기준시가의 1% 90만원 차감하면 양도 차익 나오는데 장특공제는 주식은 무조건 적용 안 해요. 100년 보유에도 장특공제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기본공제는 그룹별 공제이기 때문에 앞에 주택에서 빼줬더라도 주식에서 다시 한번 뺄 수 있고 따라서 과세표준 9,660만원 나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율은 과세표준 문제에서 그냥 줬어요. 그때 세율 그냥 단순 암기사항. 주택은 조정대상 지역이지만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넘기 때문에 기본세율. 비상장 주식 아까 대기업 주주 아니고 중소중개 아니었을 때 20%요. 20%. 그래서 그냥 세율 부과하면 산출세액 2천만원. 산출세액 2천만원. 세율은 그냥 단순 암기사항이요.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좀 공개를 표시할게요. 요거를 좀 체크하시고. 그래서 소득세가 30점으로 출제됐는데 좀 문제 크기에 비해 일단 배점이 좀 높았다고 각 물음마다 킬링 포인트가 하나씩 있어서 실제 또 배점을 가져가기에는 의외로 좀 어려웠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부가세로 좀 넘어갈게요. 부가세 문제 4번으로 좀 넘어가세요. 페이지가 좀 많죠? 문제 4번을 좀 볼게요. 그래서 문제 4번을 좀 보시면 다음 자료로 각 물음에 답하시오. 각 자료는 상호 독립적이래요. 그때 자료 1번을 봤더니 일반과세자인 주태현의 19년 2기 부가세 관련 자료인데 제시된 금액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 계산서는 공급식의 적법 발급, 적법 수치된 것으로 가정한다. 요 단서 지문이 이따가 좀 중요하게 쓰일 거예요. 세금 계산서는 공급식의 적법하게 발급했다. 그때 물음을 먼저 보시면 물음 1번에 자료일을 이용해서 대한의 19년 2기 과세기간 최종 3개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에 부가세 과표 및 매출세액을 계산하시오 라는 물음이요. 그때 12점으로 출제됐다. 네, 이따 답을 보시겠지만 딱 12개 항목이요. 딱 12개 항목. 자료는 9번 번호까지 있지만 숫자 계산은 딱 12칸이 나와요. 12칸. 그래서 아마 이거는 솔직히 저희 의견이 있지만 한 개당 1점이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자료 항목 하나하나 보시면 1점에 국내 수출업자인 서울의 내국 신용장에서 12만 달러의 제품을 19년 11월 25일에 인도했대요. 그럼 내국 신용장의 공급의 공급 시기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이때 인도일이요. 이때 인도일. 11월 25일이 인도일이고 대가를 외화로 받은 케이스예요. 대가를 외화로 받은 케이스. 그럼 공급 시기 전에 환가한 금액은 환가한 금액, 공급 시기 후에 받거나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공급 시기 환율 곱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 공급 시기는 인도일. 그럼 11월 25일 이 당시 기준 환율 1250원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인도 대금 중 5만 달러는 공급 시기 전에 미리 받아 원화 6,050만 원을 환가했대요. 공급 시기 전에 환가금액.
나머지 7만 달러는 2020년 1월 5일에 수령했대요. 공급 시기에 수령한 거는 공급 시기 환율을 곱할 것이다. 7만 달러는 11월 25일 기준 환율인 1250원을 곱할 거예요. 그럼 뒤에 근거처럼 6,050만원 플러스 나머지 잔금은 공급 시기 환율 곱해서 148. 그리고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은 0세율인 것이다. 수출 전 단계 0세율. 수출 전 단계 0세율. 저희 최근에 배웠죠. 그래서 빵. 그 다음 2절 보시면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 사업자 주 부산에게 5천만 제품을 인도하고 대금은 외국환 은행에서 원화로 수령했대요. 그때 부산은 인도된 제품을 70%는 과세 사업, 30%는 면세 사업에 썼어요. 그럼 과세 사업에 사용한 부분은 0세율, 면세 사업에 사용한 부분은 10%. 별로 어렵지 않다. 정답 나중에 또 한 페이지로 다 공개를 할게요. 그래서 단순 상. 3절 보시면 제조업을 향해는 대구에게 직접 도급 계획에 의해서 700만원의 수출 제한 임가 경영을 제공하였다. 요 사항 보면 0세율 같지만 가로 문구가 중요한 것이다. 가로에 수출업자 주 인천에게 내국 신용장으로 제어를 공급하고 있음에서 수출업자한테 납품하고 있는 그 업체예요. 그 업체의 수출 제한 임가 경영했을 땐 0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에 나와 있어요. 따라서 10%. 요거는 세율이 키포인트. 세율이 키포인트. 4절 보시면 국내에 대한적십자사에 3천만원 제하를 공급하고 원화로 수령했는데 대한적십자사는 공급받은 제하를 80%는 무상 반출, 20%는 국내 사용했대요. 이것도 수출 전 단계 거래로서 0세율을 적용해주는 혜택이 있는데 무상으로 반출한 제하에 한정한다라고 적혀있어요. 따라서 80%는 0세율, 20%는 10%. 별로 어렵지 않았다. 그 다음 이제 5점이 여기선 가장 어렵다. 5점 좀 잘 보시면 대전에 A와 B를 다음 같은 대금 회수 조건으로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대요. 근데 잘 보시면 잔금 지급 약정일에 인도하기로 했다. 잔금 지급일이 인도일이요. 그때 제품 A부터 좀 볼게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나온 점 봤을 때 이 거래가 중간 지급 조건부가 아닐까라고 의심하셔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 중간 지급 조건 문제 보시면 계약금 10월 4일의 다음 날부터 잔금 지급일이자 인도일인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인지 판단하셔야 돼요. 그럼 6개월이 넘는지 봤을 때 6개월이 넘죠. 처음에 중간 지급 조건부에 해당돼요. 그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인 것이다. 근데 꽃표시 1을 따라가 보시면 단서지문에 하필 10월 10일에 계약자의 합의로 제품 A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 700을 6월 15일에 일시로 수령하기로 변경을 했대요. 근데 단서지에 봤더니 계약금은 19년 10월 4일에 수령함이라고 나와있네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분석을 해보시면 잘 보이게 좀 빨간색으로 쓸게요. 처음에는 10월 4일, 두 번째 중도금은 2020년 1월 20일, 잔금은 6월 15일인데 변경한 날짜를 봤더니 10월 10일에 변경을 했다. 그리고 요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일시에 이때 지급하기로 했네요. 그럼 이건 집행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중도금과 잔금은 요 본래의 공급 시기인 인도일로 가요. 중도금과 잔금은 변경된 인도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중도금은 일단 인도일이기 때문에 이 과세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데 중요한 게 요 10월 4일에 받은 그 대학금, 이 계약금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에 대한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지금 10월 4일에 계약금이 얼마였냐면 300만 원이었죠. 이 300만 원의 계약금이 가로 문구를 보시면 10월 4일에 수령했다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아까 첫 번째 단서 지문에 세금 계산서는 공급 시기에 적법 발급, 적법 수취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건 10월 4일 공급 시일에 대가를 받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가를 수령하고 세금 계산서를 끄는 선발급 세금 계산서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300만 원은 10월 4일로 그냥 인정. 10월 4일로 인정. 이렇게 300만 원으로 저희는 의견을 표시할게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각종 예규를 해석해 본 결과 이렇게 변경됐을 때 변경 전에 공급 시에 관한 거 수정세금 계산서 끊을 수 있느냐? 그 논제에서 수정세금에서 못 끊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10월 4일이 맞는 것 같다.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 못한다. 그래서 10월 4일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 제품 B를 보시면 제품 B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나와 있고 10월 5일에 수령을 해서 인도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안 넘어요. 6개월 안 넘다. 그래서 일단 중간 지급 조건부가 아니에요. 제품 B는 일단 중간 지급 조건부가 아닌 것이다. 근데 단서지문을 따라가 보면 10월 30일에 계약자와 합의로 제품 B에 대한 중도금 6은 12월 30일이래. 잔금 500은 6월 20일에 수령하기로 조건을 변경했대요. 그리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해당 일자에 수령했대요. 중간에 변경을 한 케이스. 그때 이 거래도 조금 분석을 해보시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 처음에 10월 5일, 그 다음 11월 20일, 그래서 2월 15일. 처음에는 중간 지급 조건부가 아니었어요. 근데 변경을 한 그 시점이 일단 10월 30일이죠. 그리고 중도금은 12월 30일, 잔금은 6월 20일. 이렇게 변경한 결과 중간 지급 조건부에 해당한다면 그 변경한 공급 시기로 할 거예요. 변경한 날짜의 공급 시기로 할 것이다. 그래서 중도금은 12월 31일, 계약금도 요 계약 변경일. 근데 10월 5일로 풀건 10월 30일로 풀건 어차피 이 문제의 정답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크게 틀렸지 않을 것이고, 중도금도 여전히 이 과세기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하는 것이고, 잔금만큼만 다음 과세인 것이다. 그래서 계약금 400과 중도금 600을 포함한 1000만원. 제품 A는 계약금 수령하고 세금에서 끄는 선발급 세금계산 특례에 해당되는 300만 이렇게 풀게요. 그래서 정답은 A는 3, B는 1000, 그리고 모두 국내 거래에서 10%인데 아마 1300이라고 써도 당연히 맞겠죠. 그냥 구분을 짓기 위해서 각각 적은 것이다. 그래서 이게 좀 이 문제에서 가장 까다로웠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요. 그 다음 6절을 보시면 10월 5일에 광주의 제품 C를 2,700만원에 외상으로 판매했대요. 근데 부가세 공급 시기는 외상 판매하더라도 인도일. 요거 오늘도 했다. 그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12월 5일에 연장에 따른 연체이자 45만원을 포함해서 2,745를 수령했는데 연차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항목. 따라서 그냥 2,700만원 국내 거래 10%. 별로 안 어렵다. 그 다음 7점 보시면 12월 30일에 거래처주 서울에게 7월부터 12월 31일까지 그 거래 실적에 대해서 장려금 300만원, 판매 장려품 시가 156만원, 원가 120을 제공했대요. 그럼 장려금은 공제하지 않는 항목, 판매 장려 물품은 시가, 사업상 증여로 시가로 과세할 거예요. 이것도 오늘 배웠다. 그래서 156만원 10%. 그 다음 8점 보시면 11월 1일 고객에게 공기청정기를 판매하고 대금은 S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마일리지로 전액 결제했대요. 그럼 자기적립 마일리지다, 외의 마일리지다. 외의 마일리지. 그때 S신용카드사로부터 보전받지 못하였다라고 나왔네요. 원래 일반적인 경우에는 자기적립 외의 마일리지, 외 결제받은 부분 플러스 제3자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이나 만약에 그 보전받은 금액이 없다면 자기가 공급한 제야 시가. 이 규정 사업상 증여. 그래서 시가 80만원. 네, 이 규정이 살짝 좀 아쉬웠던 건 이 과세 사업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무슨 업종을 판매하는지 문제에 시작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일반 과세대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본 모든 물건에서 뭐 공기청정이다 이런 말이 없었죠. 근데 갑자기 여기에는 공기청정이라는 좀 뜬금없이 제품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좀 아쉬운 표현이었다. 근데 하필 요 표현이 2019년 회계사 1차에도 하필 공기청정기를 좀 관련된 마일리지 문제가 출제된 점 보았을 때 그거를 좀 응용해서 만든 것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추측할 수 있어요. 그때 9절 보시면 19년 12월 27일에 과세 사업에 사용한 토지 건물 구축물에 대해서 울산과 일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그 대금 청산일 소유권 이전 등기일은 19년 12월 27일이요. 공급 시기는 요때. 근데 양도와 관련된 자료가 다른 것 같은데 매매 계약서상 토지 건물 구축물의 공급가액이 구분돼 있어요. 일단 구분이 돼 있다. 그때 장부가의 기준시가는 계약일 현재 가액이며 감정가액은 6월 30일 가액이에요. 공급 시기가 요때. 감정가액은 전기 과세기간. 이 감정가액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있다. 직전 과세기간에 감정가액까지 쓸 수 있는 것이다.
근데 맨 이제 표 여기가 이제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꽉 차 보일 수도 있어요. 꽉 차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거 좀 양해해 주시고, 그때 오른쪽에 매매계약서상 공급가액이 구분이 돼 있는데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실지 거래가액이 구분되어 있으면 요 구분된 가액으로 갔었어요. 근데 올해부터 개정이 돼서 이렇게 구분이 됐더라도 감기 장치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한 계산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면 요거 불분명한 것으로 볼게. 그래서 감정가액 등으로 안분한 계산한 금액으로 가. 이게 신설이 되었죠. 근데 이 신설된 내용이 부가세법에서 막 등장한 것이 아니라 원래 소득세 규정이요. 소득세 규정을 좀 준용해서 따왔다. 근데 이게 약간의 법문에 좀 궁금한 표시가 있는 게 그 30% 판단을 할 때 과연 안분 계산한 금액의 30%인지 매매계약서상 공급가액의 30%인지 이게 법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각종 예규를 찾아본 결과 그 느낌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토지 가액으로 좀 판단할게요.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3억 5천인데 감정가액별로 안분을 해보시면 총 일괄 양도가액이 5억 4천이죠. 그거를 4억 원의 감정가액 중에 토지 1억 8천으로 안분해 볼게요. 그럼 이 가액이 얼마가 등장하냐면 243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감정가액으로 안분했으면 243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근데 실지거래가의 계약서엔 3억 5천 썼대요. 그래서 요 가액과 감정가액 243과의 차이, 3억 5천과 243의 차이, 그 차이를 계산해 보시면 107이 나오는데 이 차이 금액이 실지거래가의 30% 차이가 나는지 또는 감정가의 243의 30% 차이 난지 요게 안 써있다는 거예요. 요게. 근데 해석해 본 결과 감정가액 등의 안분 계산한 금액의 30% 차이가 나는 경우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 이 규정은 어떤 걸 적용하더라도 30% 이상 차이가 나요. 다행히. 예를 들어 실지거래액 30%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이것도 아마 31%가 나올 것이고 107에 이렇게 243을 해도 40% 이렇게 꽤 많이 차이가 나요. 또는 30% 차이를 이렇게 푸셔도 돼요. 3억 5천에 30% 또는 2억 3천에 30%. 요 과액과 1억 7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30% 차이 나는지 이렇게 푸셔도 되는데 둘 다 30%가 넘는다. 일단 둘 다 30%가 넘는다. 그래서 개정된 규정인 30% 차이가 나서 요 실제 거래가액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감정가액 등 비율로 안분한 계산을 일단 쓰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해석하셔야 될 건 만약에 토지는 30% 차이가 나요. 근데 건물은 안 난대요. 그럼 토지만 차이가 나니까 토지만 이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지 아니면 건물도 같이 해야 되는지 요 두 번째 논제가 발생하는데 이건 양도소득세 2018년도 해석이 있어요. 이게 양도소득세 따왔다 그랬죠. 양도소득세 해석에서는 셋 중 하나 또는 둘 중 하나만 30% 차이가 나더라도 실지 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차이 나더라도 다 안분 계산 금액으로 가셔야 한다. 따라서 토지는 면세고 나머지 가액은 구분이 돼 있지만 차이 많이 나서 안분 계산 금액으로 갈 것이다. 그럼 건물은 5억 4천 중에 감정가액 4억 1억 5천 이렇게 나눌 것이고 구축물은 5억 4천을 감정가액 4억 분의 7천으로 나눌 것이다. 그래서 요 두 가지 합계액이 정답. 이것도 좀 까다로웠죠. 그리고 감정가액도 직전과세인의 감정가액이니까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297이 나올 것이고 국내 거래여서 10% 과세. 그래서 총 정답을 구성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거를 좀 체크하시면 되겠죠. 동영상 보시는 분도 요거를 좀 체크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것도 저희가 정답 확정하는 거 아니고 저희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다. 저희 의견 얘기하는 것이다. 출제 교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몰라요. 그때 이게 딱 12칸이에요. 딱 12칸. 딱 12칸이고 배점이 12점인 점으로 추정해봐서 그냥 한 칸당 1점이지 않을까라는 그냥 개인적인 추정이에요. 이것도 개인적인 추정.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물음인 자료 2번을 좀 볼게요. 다음
과세사업, 통조림, 제조업과 면세사업, 육류도매업을 겸용하는 겸용사업자가 출제되었다. 그때 한국의 19년 제2기 부가세 관련 자료인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제시된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TI는 발급 수치,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한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대요. 그때 물을 먼저 보시면 자료 2를 이용해서 한국의 19년 1기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답안 양식에 따라 제시하시오라고 주어졌어요. 그때 답안 양식 보시면 굉장히 좀 많죠. 그래서 1점에 TI 수치문, 예정신고 누락분, 신용카드 등 이런 답안 양식에 따라 관련 물음을 곧바로 풀게요. 정답을 좀 공개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관련 물음을 좀 곧바로 풀게요. 그래서 자료 1점을 보시면 2019년 제2기 공급가액이 나와 있고 겸용사업자인 점을 비로 보았을 때 안분 계산을 해야 되는 논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공급가액 자료가 주어져 있는 것이고, 두 번째 2점 봤더니 이제 1점부터 세금 계산 수치부부터 관련 자료를 그냥 곧바로 풀게요. 그래서 이에 19년 2기 세금계산 수치 내역이 나와 있고 총액이 좀 정해 있지만 이때 불공제액을 곧바로 빼는 것이 아니라 일단 총액을 적고 이따 양식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불공제 매입세액 적는 것이고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 등분의 그 면세사업과 관련된 금액을 적을 거예요. 수치부는 일단 총액을 적을 거예요. 수치부는 총액을 적을 것이다. 그래서 이 총액 칸이 넘어가서 좀 한 칸 넘어가지만 6,340만원 일단 이 금액을 총액을 적을 것이다. 그 다음 7점으로 좀 가보시면 19년 11월 20일에 과세사업에 사용할 컴퓨터 4대를 800만원에 외상으로 구매했대요. 근데 대금은 2020년 1월 20일에 지급을 하고 동일자의 TI를 발급받았대요. 세금 계산서를 공급 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케이스인데 그래도 확정 신고 기한 이내 받았죠. 그래서 올해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고 따라서 세금 계산 수치분에 같이 적는 것이다. 그래서 6,340만원의 10%, 800만원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1점 칸에 적으시면 돼요. 이것도 마지막에 정답을 한 번에 한 페이지에 다 담아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2점의 예정신고 누락분을 풀려면 3점의 자료를 보셔야 되는데 아마 요 물음에선 이게 가장 까다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9월 30일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비품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300만원을 발급받았으나 예정신고 시 누락을 했대요. 그때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하기로 했다.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포함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데 하필 그 자산이 공통매입세액이요. 그럼 이제 수험생들이 혼란이 오신 게 과연 이 예정신고 누락분을 총액을 적고 불공제 매입세액, 요 면세사업 등분에 안분한 비율을 적을 것인가 아니면 애초에 순액을 적을 것인가 이게 좀 헷갈리는데 일단 1점의 세금계산 수치분 매입세액은 총액을 적고 당연히 불공제를 빼는 것이죠. 그 취지가 공급자의 매출 포착이요. 공급자의 매출 포착. 만약에 공급받는 자가 여기 기재를 안 했으면 공급자가 그것을 알고 신고를 안 했을 때 과세관청이 포착할 길은 어렵다. 근데 요 3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면서 제출분은 카드사를 통해서 포착이 가능해요. 카드사를 통해서 매출 포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때는 순액만 기재 가능해요. 공제 가능한 순액 매입세액만 기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1점도 아닌 3점도 아닌 예정신고 누락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신고서 양식을 쭉 따라가 보시면 예정신고 누락분의 합계액을 쭉 신고서 양식을 따라갔을 때 다시 칸이 여러 가지로 좀 나눠지는데 첫 번째 칸이 세금계산서 수치분이라고 적혀 있고 두 번째 칸에 기타 공제세액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예정신고 누락분도 세금계산 수치분에 적는 칸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고서 양식을 미뤄봤을 때 예정신고 누락분도 당연히 총액을 적고 불공제 매입세액을 8점에서 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취지 또한 이 총액을 적는 이유가 공급자의 매출 포착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순액을 적고 얘는 총액을 적고 그게 좀 어긋나죠 취지가. 따라서 당연히 얘도 세금 계산서 수치분 칸에 총액을 적고 면세사업 등분에 불공제분을 적을 것이다. 근데 이게 아마 시험에 처음 나오고 사실 어디 책에도 안 나오는 신고서 양식을 좀 추정해야지만 알 수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좀 많이 틀렸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좀 어려웠다 이게. 그래서 예정신고 누락분 300을 일단 다 기재할 것이다. 300에 10% 30만원 기재할 것이다. 그 다음 3점에 신카 매출전표 등 수령면서 제출문을 풀려면 4점자를 좀 보셔야 되는데 10월 18일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소모품 70을 신카로 구입했대요.
3점에 신카 구입분에 기재할 텐데 공통 매입세액이죠. 그럼 70만원 안분하셔야 되는데 70만원 0.7이라고 그냥 적을게요. 그때 6개월치 총 공급가액 3억원, 거기에 과세 공급가액 합계액인 2억 4천, 거기에 10%에 해당되는 금액을 순액으로 신카에 기재할 것이다. 신카는 카드사를 통해서 포착 가능, 따라서 순액기재. 세금 계산 수치부는 총액기재법. 예정신고도 위에 세금 계산 수치부가 동일하게 총액기재법. 그래서 이거를 좀 킬링 포인트로 작용했고, 4점의 의제매입세 규정 볼게요. 2기 과세기간 최종 3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된 돼지고기 매입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때 한국은 매입시기가 집중된 범위는 아니래요. 단서 지금 봤더니 율 이런 건 요즘 다 주고 있어요. 율 이런 건 다행히 좀 다 주고 있다. 그리고 한도도 고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기초재고도 없으니까 추징 이런 거 없대요. 그때 매입 5,270만원 총 매입했는데 과세 사업에 사용된 부분 1,870, 전액 의제 매입세액 대상.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의 원재료로 사용된 2,750만원은 안분하셔야 되고, 기말 재고액도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 없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안분하셔야 돼요. 그럼 안분 규정 적용해서 풀어보시면 1,870만원은 전액 공제될 것이고, 2,750만원 플러스 650만원은 1점에 나오는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서 3억분의 과세 공급가액 240. 그래서 요 총 합계액이 의제 매입세 공제율 102분의 2를 곱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의제 매입세. 그 다음 5절 보시면 면세사업에 사용해서 18년 10월 8일에 구입한 트럭을 11월 1일부터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했대요. 과세 일부 전환이요.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했다. 과세 일부 전환. 그때 트럭의 취득시 공급가액이 3,500으로 모두 매입세액이 불공제됐대요. 그래서 과세 전환 매입세액 구할 때 3,500에 일단 10% 하시고, 트럭이니까 25% 감가를 할게요. 경과된 과세기간 셀 때 10월 8일이지만 기초취득간주. 그래서 7월 1일 취득간주. 18년 2기. 그리고 11월 1일부터 전환했지만 기초공급으로 간주. 기초전환으로 간주. 그래서 두 과세기간이 지났을 것이다. 그리고 과세 일부 전환이기 때문에 또 안분 규정 3억분의 과세 공급가액 240. 이게 과세 전환 시 매입세 공제. 그 다음 변제대소세액 너무 쉬웠다. 18년 1기 확정신고 시 대손체분 받은 사액 770을 11월 3일에 변제했대요. 그럼 110분의 10에 해당되는 70만원이 변제대손세액. 제일 쉬웠다. 그 다음 이제 7점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보시면 다시 2점자로 올라가서 세금 계산 수치 내역 중에서 불공제 매입세액은 뭔지 찾으셔야 돼요. 그럼 노란색 표시한 대로 면세사업을 위한 매입분 불공제 750에 10%. 또한 거래처 직원에게 접대 목적으로 지출한 음식대금 접대비 따라서 불공제 40에 10%. 또 개소세 과세 대상 차량 운반으로 제품 판매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구입한, 마치 느낌은 공제대가 같지만 업종이 제조업이에요. 제조업 또는 도매업. 제조업, 도매업 겸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법에서 열관 영업용 아니에요. 비영업용 개소세 승용자동차이므로 불공제. 따라서 2천만원에 10% 200만원 불공제. 요 합계액이 불공제 매입세인 것이고, 마지막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 등분을 구하려면 다시 2점에 세금 계산 수치 내역 중에서 마지막 자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회장치를 구입한, 그래서 총액 900에 대한 10%를 기재하고 불공제분을 8점, 저 8점 면세사업 등분에 기재할 것이다. 그래서 90만원이죠. 50만원에 다시 1점 자료에 있는 공급가액 중에서 총 공급가액 3억 원 중에 면세사업의 공급가액 6천만원, 거기에 10% 관련된 금액 하시고, 마지막 아까 예정신고도 총액 기재하고 면세사업 등분 따로 뺄 거니까 300만원에 10% 30만원에 3억분의 6천만원 총분의 면세, 총분의 면세 이렇게 기재할 것이다. 그래서 최종 정답을 보시면 요 칸을 좀 보시면 돼요. 이 칸을 좀 기억하시면 된다. 이게 저희가 분석한 최종 정답의 의견이다. 그래서 총 부가세까지 풀어봤는데
그나마 이번 시험에서 40점을 넘기 위해선 소득세와 부가세에서 최대한 점수를 좀 맞아야 됐다라고 봐요. 왜냐면 지금도 굉장히 좀 어렵고 꽤 난해한 문제들이 많은데 법인세는 훨씬 더요. 법인세는 훨씬 더요. 그래서 이번 시험엔 법인세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해설 강의는 일단 여기서 마칠게요. 그래서 시험 보시는 분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학교 발표까지 좀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사실 정답이 공개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시간이죠. 어려운 시간이지만 좀 여행도 다녀오시고 그동안 공부했던 좀 피로도 푸셔서 합격하는 날에 좀 좋은 모습으로 모두 좀 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설 오늘 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